안녕하십니까. 화상 디스플레이 12강 1차 시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 작업 때문에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중세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는 르네상스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어는 없었습니다. 후네시타,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문화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중세 동안 빛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문화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을까요? 몇 세기 동안 집을 빈 인류는 다시 지상으로 들어와 이 세상을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세시대의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왔던 것을 의미하겠죠? 몇 세기 동안 집을 비운 인류는 하느님의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겠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다르게 다시 한번 르네상스로 돌아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들이 르네상스의 뜻입니다. 자, 어떤 양식이란 건축이건 음악이건 혹은 그림이건 언제나 그 시대의 사상과 생활의 양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어원은 바로 16세기로 올라갑니다. 르네상스는 인간 정신의 재생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있죠. 이는 어떤 뜻이죠? 사람 인자에다 근본 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 즉 로마, 그리스 문명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복귀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트로, 복귀, 회복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탈리아는 학문과 예술을 뒷받침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는 지중해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이탈리아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무역과 상업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탈리아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학문과 예술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치를 통해서 동서양을 잇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 제조업자, 금융업자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역상의 전하는 바깥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동경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무역을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또 그것에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탈리아와 다른 새로운 세상 얘기를 꿈꾸고 또 변화를 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밀라노 등 이탈리아 도시들은 19세기 통일 때까지 각각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각 도시는 저마다 개성을 살리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한 이탈리아 도시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명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유로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더욱더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전 연구는 새로운 지식으로 이끄는 학문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히 중세 시대는 성직자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점차 고전을 읽는 가운데 인간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프라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중심의 그리스 시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르네상스를 더욱더 꽃피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르네상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욕망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 사회, 정치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주목하면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문, 우리가 8강에서 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인문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문일, 꼴이라고도 했죠. 인간 중심의 꼴, 어떤 결을 가진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의 본질은 바로 인문주의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간 중심에서는 인본주의,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꼽힌 사람은 페트라카입니다. 페트라카는 고대 로마의 문인 키케로, 시세로가 들어가죠. 저술을 발굴하고 연구했습니다. 보시면 인문주의자가 그리스로 돌아갔고 또 로마로 들어가면서 고전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키케로 저술을 발굴하고 연구했습니다. 페트라카는 여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서정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그때의 아름다운 두 눈에 내가 정신을 잃었던 그날, 그달, 그해, 그 계절, 그 무렵, 그 시각, 그 순간이라는 식구를 남기면서 여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의 거룩한 사랑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인간이 아담과 에바로서 하느님이 명령했던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원죄를 지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감정과 행동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을 절제하는 것도 이게 원죄를 가졌던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죄하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원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절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속박을 과감히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벗어나서 르네상스에 오면서 이렇게 새롭게 인간에 대한 행동의 규정도 바뀌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원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신의 거룩한 사랑에 못지않게 인간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에 보카치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보카치오가 지은 단편 소설집 데카메론은 인상적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카메론은 열흘간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속의 이야기들은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 사회 면만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거침없이 그려내기도 하고 성직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위선과 타락을 꼬집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수년에서 일어난 이야기, 마사치오가 수년에 들어가서 어쨌든 수년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엄청난 이게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보카치오는 데카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위선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14세기에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했듯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거리거리에서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도 있었겠습니까? 16세기에는 정치상을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사자의 힘과 함께 여유의 꾀를 지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도 권력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속임수를 써도 되며 약속은 상황에 따라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르네상스의 특성은 미술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가장 잘 나타났던 것이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납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는 우리 그리스 시대 때 여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티첼리가 얼마나 비너스를 아름답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보티첼리는 비너스는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비너스는 어쨌든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보티첼리는 비너스가 파도에 밀려 키프로스 섬에 다다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비너스의 발그레한 볼과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햇살에 반짝이는 바닷물, 해안에 울창한 나무, 공중에 날리는 꽃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비너스 탄생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은 넣지 않았지만 한 번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가. 여신의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보티첼리는 고대 신화를 살려내면서 동시에 풍부한 상상력으로 신화의 장면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다만 그림을 주문한 권력자의 요구사항과 가톨릭 교회의 시선을 떼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너스는 티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자체로 그려졌습니다. 보티첼리를 비롯한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주로 피렌체에서 활동했습니다. 1434년 이후 약 60년간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가 가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탈리아가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메디치가가 미술과 인문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술가가 어떤 미술품을 이렇게 소장한다든가 컬렉션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메디치가 가문의 사람들은 금융업과 모직물 산업 등으로 엄청난 재력을 갖춘 뒤 피렌체의 정치 행정을 장악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행정, 예술까지 장악했던 것이 메디치가 가문의 특성입니다. 메디치가 가문은 예술과 인문을 중시하면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에서 꼽힐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살펴볼까요?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이며 부흥, 무엇이 일어나다 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활짝 꼽힐 수 있게끔 했던 게 문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해졌다. 문의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인 휴머니즘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었죠. 르네상스는 휴머니즘 중심의 사회였던 것. 그래서 중세 신에 의해서 억눌렸던 인간의 척도가 다시 살아난 시기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프라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하나의 어떤 예술과 사회에서 기본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르네상스를 꼽히게 했던 거고 르네상스의 중심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메디치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메디치가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근사한 조각, 건축물, 그림은 피렌체시를 유럽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메디치가 가문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덕에 메디치가 가문은 시민들에게 인기도 없고 권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메디치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디치가가 예술과 학문에서 정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르네상스는 뭘까요? 르네상스가 발견한 것은 인간 존재의 이데함입니다. 인간은 신의 위대한 모상이면서 또 정말 인간만이 가진 가치가 있다는 걸 보게 되겠죠.
더 이상 인간은 신의 예산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가치가 있고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르네상스의 기본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표현하는 인간적 열정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답다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걸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수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 정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적 정신의 부활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한 인문주의는 그리스 로마 양식의 부활입니다.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꼽히면서 중세시대 때 서유럽의 문화 중심이었던 것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라틴 민족의 문화적 자존심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라틴 민족의 어떤 유대성이 꼽힐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문화, 로마 시대 문화, 서유럽 중세 시대 문화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양식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게 이렇게 바로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시대 정신이 꼽힐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지리상의 발견과 해상무역이 발달합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하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게 되면서 단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곳의 문화들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세시대 때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서 다시 탈피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런 시대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미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었죠. 또 미술은 또한 인문주의자들에서 비평을 받게 됐습니다. 비평을 통해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비평가들에서 미술 작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성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동전의 양면처럼 비평가는 비평가대로 인문자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서로 이렇게 화합을 이루어가면서 예술을 꼽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술사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술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향을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서양 문명을 배우면서 수많은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문주의 시대에 오면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가의 지위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발견보다는 이것을 매개하여 그 주제가 갖는 의미를 보는 사람이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겁니다. 그저 중세시대 때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림을 통해서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어떤 교화의 수단이 되었지만 이제는 미술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됐죠. 그것들이 미술사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미적 특징은 현실적인 정복입니다. 현실적인 한 단면을 거울처럼 반영했던 게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와의 단절도 보시면 되겠죠. 중세는 아시다시피 신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현실성이 더욱더 표현될 수 있는 어쨌든 르네상스의 미적 특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한번 다시 또 볼까요? 르네상스는 미술이 사회적 주도권을 행사한 시기였습니다. 현실성의 정복, 과학적 재현의 완성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이렇게 과학과 예술이 함께 종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틴 민족의 문화적 자존심이 회복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미술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것에서 르네상스 미술에서 특징을 한 번쯤 다시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르네상스가 무슨 특징이 있죠?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 인간 중심의 미술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원래 정치 경제가 달라지긴 했지만
미술이 사회적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에는 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해부학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르네상스 미술이 꺾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밖에라 좀 시끄러웠던 것. 지금 커피숍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어쨌든 좀 더 조용한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찍으러 준비하러 밀양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